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호조와 하는 금리 인하를 소화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박스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편이죠. 우리 증시 과연 언제쯤 박스권을 벗어날지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참 힘이 없어서 맞습니다. 다 뭐 미국 증시로 간다, 다 서학개미만 늘어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괜찮네요. 혹시 무슨 변화가 좀 보입니까? 누가 뭐래도 최근에 언론에서 그냥 TV만 틀면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 문제가 많다. 죽순다. 그래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들이 다 됐죠. 근데 시장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당장 그렇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저도 올해 이제 가끔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삼성전자 예전 같지 않다, 좀 조심스럽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최소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죠. 그래서 흔히 과거에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뛰어난 투자할 때 코스탈리나 분이 페타콤플리라고 그래서 기정사실화라고 그랬거든요. 기정사실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뉴스가 막상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안 좋은 것도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변화가 생긴다고 본다면 뭐 오늘 물론 장세가 왜 올라왔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건데 뭐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닐까. 그래요? 그런 좀 기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잠시 오르는 걸 가지고 정말 바닥을 잡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뭐 반성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심상치 않다. 파운드리 산업이 좋지 않다.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되죠. 제가 이제 뭐 과거에 제가 했던 말들 뭐 잘했다가 아니라 저거 보면 반도체 예전 같지 않다. 반도체. 뭐 그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뭐 박스권 상단을 열기 힘든 이유가 결국 우리를 이끌어간 지수의 핵심 종목들이 자신이 없다는 게 대표적인 삼성전자였는데 그래서 뭐가 좋아졌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에 왜 이렇게 부진한가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시장은 마켓 이즈 라이트.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하거든요. 시장이. 그렇죠. 그걸 앞서서 반영해서 왔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부터 좋아진다. 당장 뭐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최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비슷했던 시장이 어디가 있었냐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그렇죠. 저도 뭐 몇 년간 중국 안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되겠냐. 뭐 규모도 사실 꽤 엄청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과거 이제 중국 금융위기 터져야 끝난다고 이랬지만 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안전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저에게 오늘 첫 질문이 시장이 좀 반등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어쩌면 뭐가 좋아져서 반등했다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은 끝났다는 소위 몽글몽글하게 기대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시점. 이렇게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알려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탄력을 받을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항상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한 몇 개월 정도 올려보면 그때는 또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는 계속해서 그때는 또 안 좋게들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그래도 우리가 그 내러티브를 이해할 때, 저 이야기를 들을 때. 긍정적인 가능성을 자꾸 지져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시장 전체는 주춤한데 전자가 반등이 아까 계속 그러겠냐 물어보시지만 의외로 전자의 반등이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경제를 학을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시장을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시장의 생리, 시장의 움직임. 그렇죠. 결국 시장은 사이클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이 좀 길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의 가장 끝은 뭐냐면 호황에 사는 게 아니라 불황에 사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적자였을 때가 하이닉스가 좋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HBM 속에서 뒤졌다. 거기다 파운더리 쪽에서도 굉장히 적자니까요. 계속 적자다. 그런 좀 굉장히 극단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당장 오늘 내가 굳이 전자를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오늘 또 확인되는 거는 뭐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네. 다 특집 방송을 다루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럼요. 뭐 전자가 이렇게 된 게 경영진 때문이다, 때문이냐, 뭐 기술 뭐 때문이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게 불안하지만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모를 때 불확실한 거예요. 하락의 이유를 모를 때는 불안하지만 하락의 이유가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는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의 세계로 좀 더 다가서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는 그렇게 겁날 건 없다. 네.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대부분 삼성전자였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줄기차게 주식을 팔아왔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20일 넘게 순매도 행진을 벌였어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은 정말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갈라서게 되면서 좀 중국이 이제 최근에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예. 한국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 그 결과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제부터 뭐 강하게 들어올지 모르는 업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도도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매도도? 예를 들어서 전자도 거의 뭐 과거에 외국인만 한 25일 정도 거래는 지금 거의 그 정도 근접한 것 같거든요. 매도 순매도 그렇죠. 기간이. 그렇죠. 네. 매도 클라이막스 구간은 좀 다가온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의 불안감은 국내 투자자들의 이탈도 있는 거예요. 국내 투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소위 뭐 투자 이민이란 말이 나오면서 국내 투자들도 막 팔아서 결국 난 이제 한국 안 하고 싶어. 미국 주식 살 거야. 그래서 하긴 미국 주식이니까 좋았겠죠. 우리의 역할이 결국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글로벌 유동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뭐 장기적인 구조적인 건 떠나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소외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글로벌 증시가 주춤해도 상당히 우리 증시는 하단이 견고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매도를 계속 해왔고 20일 넘게 해왔고 우리 투자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장으로 많이 갔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정말 이 저성장의 늪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순수 상황이 문제인지. 경제 문제가 크죠.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이번 금리 인하에서도 말했지만은 내수는 정말 최악이고요. 미리 금리 내렸어야 되고. 미리 내렸어야 그렇죠. 된다. 근데 가계대출 증가폭 때문에 못 내렸는데 가계대출 증가가 좀 두춤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를 이제 내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체력이 안 되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없어요. 내리면 또 다시 들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왜 금리 인하에도 이렇게 증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냐면 금리 하는 금리 내린 지난 금요일 날 오히려 주가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번에 금통위원 5명이나 다 3개월간 금리 3.25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매파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연속될 가능성이 매우 적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 금리가 이미 이 금리 인하를 다 반영해 놨었어요. 시장 금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근데 불안했던 건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어떡하나 되게 겁이 났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경기라는 게 탄탄하면 금리는 천천히 내려요, 연준은 항상. 근데 이번에 갑자기 50bp 펑 내리니까 9월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놀랬죠. 8월부터 놀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내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50bp 내리니까 막 그렇게 나온다고 경기 침체 예고편 아니냐 막 고민했었는데 빠르게 내린 뒤에 오히려 굉장히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죠. 미국도 바로 시장 금리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면 미국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고 금리를 빨리 낮추면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가장 최악의 조합이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금의 유동성이 캐리 자금 청산까지 예고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는 굉장히 중립적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금리는 연속해서 내리기 쉽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사실 아직까지 의구심이 크죠. 어떻게 뭐 파월 의장이 뭐 지금은 뭐 이거는 피벗 정책 전환이 아니라 뭐 정책 재조정이다, 재조정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셨죠. 갑자기 특이한 단어를 쓰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단정적으로 보기 힘들죠. 아마 10월 고용 보고가 11월 1일 날 나온다, 1일 날. 그리고 5일 날 대선이 있단 말입니다. 6월 6일, 7일가 FOMC가 있다면
그 구간에서 뭔가 소위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 증시는. 아까 질문에 들어간다면 예. 미국은 오히려 굉장히 불안한 변곡적인 시기가 다가올 수가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이 두껍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가더라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갔지만 사실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모든 종목은 아니고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뭐 상당히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면 망가져 뭐 있다. 이런 식의 예. 소위 스위칭에 대한 고민도 해줘야 되는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준이 9월 B컷을 네. 0.5%포인트 낮춘 이후에 조금 서서히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리고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또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한때 우려했던 이 경기 침체나 경기 부진은 이제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심지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할 의견이 거의 30%예요 지금. 아, 그리고 이번에 의사록이 나왔는데 연준 의사록이 본다면 우리가 원래 저번 11월 금리 결정할 때가 11대 1이었잖아요. 보호만 예. 빼고는 다 금리 인하에 강하게 찬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록을 막상 열었더니 원래 보팅권을 갖고 있는 건 12명이고 19명이잖아요. 예. 근데 내용을 봤더니 투표권 없는 사람 중에서 반대도 있었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어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빠르게 금리 내리진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죠. 근데 예.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죠. 또 갑자기 10월 고용 보고가 11월 1일 날 나오는데 뭐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뭐 일시적인 건 뭐건 간에 뭐 소위 하리케인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때문에 상당히 공공 쪽으로 취업이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미래의 확실한 세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노랜딩 시나리오도 좀 지나봐야 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어쩌면 지금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해진 쪽은 그쪽이고 오히려 뉴욕 증시가 그렇죠. 더 불확실해. 여러 가지 변수, 불확실한 건 우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예. 제일 불확실한 거는 확률이 50대 51대가 제일 확실한 네, 겁니다. 네. 의견이 거의 비슷비슷할 때 한쪽이라도 확실성의 세계로 간다면 투자자들은 편해져요. 예. 그렇다면 이론의 여지 없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 아주 안 좋은 곳이 공감대가 생겼다면 네. 오히려 억발상이 필요하고 어. 나들 좋다고 하는 셈 모여져 있으면 오히려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도 다가오는 거 아닐까. 이거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말씀해 보신 우리 증시, 코스피 증시는 이제 뭐 아주 모든 안 좋은 게 악재가 뭐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뉴욕 증시는 뭐 금리 인하했지만 잠깐 좀 시장은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할 거다. 최근에 말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스피가 삼성전자 아니었어요. 2,900이다 지금. 저희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만 버텨주고 삼성 자꾸 삼성전자 얘기하게 되는데 나머지들이 빠지면 어떡하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아까 이제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경제라는 어떤 경제 상황이 그죠 안 좋죠. 예. 성장률도 뭐 형편없고 예. 물가도 그러니 당연히 내려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주위를 둘러보면 뭐 자영업자들 상황은 정말 거의 공황적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고 예. 제일 관건이 되는 건 그걸 중국이 돌아서야지 우리가 그나마 좋은데 중국의 부양책도 계속 지금 잇따라 발표는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이런 거죠. 중국이 부양책 왜 발표했냐면 미국이 금리 내리니까 발표한 거예요. 미국이 내리는 만큼 부양책이 강해질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이 세게 금리를 못 내리면 또 중국은 환 때문에 못 하죠. 위안화 환율 때문에. 이번에도 주말에 엄청 기대했지만 예. 뭐 어떤 사람은 4조 이안 한다부터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연준이 저렇게 나가면 2조 때 한 것도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참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지수상으로 게임하기는 참 만만치 않다. 예.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예. 정말 좋은 걸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는 걸 찾아야겠죠. 더 나빠지지 않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네요. 만약에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예. 가능성 없어 보이잖아요. 뭐 아까 12월에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혹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나? 자산운용이나 투자 전략 우리가 같은 게? 지금도 매일 반신반의하는 게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원래 그 우리가 과거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막 겁날 때 트랜스토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네, 네. 그러나서 본격적인 인플레가 왔었죠. 이번에 경기 물어보면 fine이라는 단어도 fine. 경기 좋아.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연준은 지금은 좋다고 믿고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본다면 어떤 고금리 사이클이 온 뒤에
여러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약한 고리의 국가들이 더 심하죠. 예. 이 금리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힘들어지고 가게들도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득이 낮은 층부터 흔들리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는 데이터 그래서 고용 데이터예요. 고용 데이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가 좋았던 거냐면 야 이거 고용 데이터가 나쁘지 않잖아. 네. 왜냐면 또 일비예요. 얼마나 네.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게 뭐냐면 내가 직장 잃으면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데 이거 25만 건 넘어가면 불안하다 했었거든요. 네. 25만 건 넘어갔어요. 음. 그리고 허리케인 밀턴 들어왔잖아요. 예. 10월 고용 지표도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가 참 이게 무서운 말인데 네. 데이터의 변동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도 계속 바뀔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지난 주말에 관심을 끌었던 네. 게 이제 테슬라입니다. 네. 이 자율주행 택시 시제품을 공개했죠. 사이버캡.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주가 봤더니 정말 7월 달인가 로보택시 연기했을 때 네. 그 레벨로 이게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너무나 뭐 뻔했던 얘기예요. 아까 페타컴플리 비슷한데 디테일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디테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전은 뭐 비전도 그렇지만 디테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보택시 사업이라는 게 잘 되려면 규제가 해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제. 예, 그렇죠.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기존 택시 기사들 실업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디테일한 일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6년에야 양산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켜질까 하는 그러니까 의문이 양산이 높은 된다는 것은 기술도 있지만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게 다 풀려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누가 될지도 모르고 미국이 미국의 대통령 그렇죠. 선거. 뭐 이런 상황에서 예. 어쩌면 예견됐던 부분이었는데 다만 주가가 좀 과하게 반영했던 거는 그 사실 뭐 비전 자체도 약했어요. 비전도 약했다. 네, 뭐 디테일은 약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뭐 비전도 너무 뻔한 얘기 그대로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테슬라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별로 그러니까 식별해서 아무 제도가 지금 현재 규제 해제에 대해서 해제도 아무것도 없고. 결정난 게 없는데 무슨 디테일이 나오겠어요. 디테일이 없다. 근데 비전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게 로봇 오티먹스 있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것도 뭐 이게 공상과학이 나왔기도 하고 좀 그랬다는 평도 네.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거에 기대를 걸으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평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뭐 예. 얼마나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주간 주식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